거지 노인인 줄 알았는데. 회장 사모님요? 지금 보시는 이 남자 자신의 어머니 결혼식장에서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어머니가 데려온 남자를 냄새나는 거지라고 내쫓았던 페르나드.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걷어찬 그 낡은 점퍼 안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말이죠.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그 노인의 진짜 정체.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요? 겨울바람이 유난히도 매섭던 날이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보다 더 시리고 아픈 건 내 몸 하나 뉘일 곳 없이 쫓겨나야 한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내 나이 70. 평생을 자식 하나 바라보고 악착같이 살았는데 내 인생의 성적표가 고작 이것인가 싶어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진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아들 준식이었습니다. 40이 넘도록 번번한 직장 하나 없이 사업한답시고 버려놓은 일들이 죄다 망해먹고도 또 무슨 코인인가 뭔가에 손을 댔다가 빚더미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준식 씨 신용불량자 되면 우리 다 길거리에 나앉아요. 어머니 전세 보증금. 그거 잠깐만 융통해 주시면 저희가 진짜 이자 쳐서 갚을게요. 네. 어머니 집 빼서 일단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모신다. 그 달콤한 말. 늙은이에겐 그게 쥐약인 줄도 모르고 저는 덜컥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유산이나 다름없던 내 18평짜리 낡은 빌라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그게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네 아파트 문간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모신다던 며느리의 말은 딱 일주일 유효했습니다. 아우, 어머니, 제가 환기 좀 시키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방에서 나는 쾌쾌한 노인 냄새, 거실까지 다 퍼지잖아요. 애들 교육에도 안 좋고, 제 친구들 놀러 오면 창피해서 원. 아가, 내가 씻는다고 씻는데 문 꼭 닫고 있을게. 그리고 어머니, 빨래는 따로 내놓으시라고 했죠? 어머니 속옷이랑 저희 거랑 섞이는 거 좀 그래요. 아시잖아요. 요즘 피부병 같은 거 옮을 수도 있고.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피부병이라니. 제가 무슨 병균 덩어리라도 된단 말입니까? 손주 녀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 다녀오면 할미 방엔 눈길 한 번 안 주고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멸감. 밥 한 술 뜨는 것도 눈치가 보여 식탁 구석에서 허겁지겁 물에 말아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내가 없으면 자식들이 죽는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어젯밤이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어머니 데리고 살 거야? 나 진짜 숨 막혀 죽겠어. 친구들도 못 부르고 집에서 편하게 옷도 못 입고. 알았어. 조금만 참아봐. 엄마 돈 해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내보내냐? 남들 눈도 있고. 남들 눈이 문제야? 내가 문제지. 그리고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 저러다 진짜 치매라도 오면 우리 인생 끝장이야. 요양원 알아봤어. 경기도 외곽에 싼 데 있더라. 한 달에 80만 원이면 된대. 엄마 기초연금 나오는 거랑 우리가 조금만 보태면 돼. 요양원? 엄마가 가려고 할까? 안 가려고 하면 억지로라도 보내야지. 당신 어머니랑 평생 살 거야? 나 이혼하는 꼴 보고 싶어. 안방 문 밖에서 저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치매라니요. 저는 멀쩡합니다. 건망증 좀 있는 거 가지고 저를 정신 나간 노인 취급을 했습니다. 게다가 내 돈 5천만 원은 꿀꺽하고 이제 와서 월 80만 원짜리 싸구려 요양원에 저를 가두려 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 남편 목숨값이고
내가 30년 동안 식당 바닥 기어다니며 모은 피 같은 돈인데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슬픔보다는 서늘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야 옷 몇 가지와 남편 사진, 그리고 낡은 성경책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내 다시는 너희들한테 짐 안 된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칠순의 나이에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내 인생 가장 춥고 긴 겨울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차가운 거리의 끝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기적 같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요. 보증금 한 푼 없이 월세 20만 원. 제가 짐을 풀고 몸을 뉘인 곳은 도시의 가장 낮은 곳, 낡은 쪽방촌이었습니다. 벽지 곳곳에는 검푸른 곰팡이가 지도처럼 피어 있었고 얇은 합판 하나를 사이에 둔 옆방에서는 밤새 누군가의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소리 때문에 밤잠을 설쳤지만 사람은 참 간사하게도 금세 적응이 되더군요. 오히려 아들네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던 때보다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내 마음대로 다리를 뻗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자유가 밥을 먹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움직여야 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을 써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네 김밥집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일이 없는 시간에는 동네를 돌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던 약속을 지켰는데 그이가 떠나고 10년 만에 저는 길바닥에서 남이 버린 종이박스를 줍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가 퉁퉁 붓는 날이면 좁은 방 안에 누워 남편의 낡은 사진을 부여잡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여보, 나 좀 빨리 데려가지. 왜 나만 덩그러니 남겨둬서 이 꼴을 보게 해.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기에 점심은 근처 무료 급식소에서 해결했습니다. 공짜 밥을 얻어먹는 게 염치 없어 보여 밥을 먹고 나면 팔을 걷어붙이고 배식 봉사를 자청했습니다. 남들에게 따뜻한 국 한 국자 퍼주는 그 시간이 비참한 제 하루 중 유일하게 사람 구실을 하는 듯한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배식을 하고 있는데 줄 맨 끝에 유난히 눈에 밟히는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다해진 국방색 깔깔이 점퍼에 챙이 낡아 너덜거리는 벙거지 모자를 푹 눌러 쓴 할아버지였습니다. 왜소한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어 마치 세상의 모든 추위를 혼자 감당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기, 밥 좀 많이 주시면 안 될까요? 어제부터 굶어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식판을 내미는 손은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시커먼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분의 목소리에는 비굴함 대신 정중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노숙 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서 흔히 보이는 거친 느낌과는 다른 묘한 기품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제 처지나 저 양반 처지나 동병상련이라고 했던가요? 짠한 마음이 왈칵 밀려왔습니다. 저는 주방 이모 눈을 피해 밥을 꾹꾹 눌러 고봉밥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에 아껴두었던 계란말이 2개를 꺼내 식판 구석에 슬쩍 얹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속이 풀려요. 김치도 좀 더 드릴까요? 노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벙거지 모자 아래로 드러난 눈빛이 놀랄 만큼 맑고 깊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눈망울 같았습니다.
그 눈이 순간 붉어지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그 사람 박덕수 씨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박한 계란말이 2개가 훗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덕수 씨는 매일 급식소에 나타났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우리는 급식소 앞 벤치에 앉아 300원짜리 자판기 커피를 나눠 마시며 말동무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 사세요? 가족은 없고요? 아, 예. 저기 윗동네 옥탑방에 새 들어 살아요. 자식들은 다 외국 나가서 연락 끊긴 지 오래됐습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속 편해요. 저랑 똑같네요. 저도 자식놈들 다 소용없더라고요. 무자식이 상팔자라더니 그 말이 딱 맞아요. 우리는 서로의 처지를 한탄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덕수 씨는 말수가 적었지만 제 넋두리를 묵묵히 들어주는 훌륭한 청자였습니다. 가진 것 없는 늙은이들끼리 통하는 서글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피어나는 작은 위로가 우리를 천천히 묶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모은 폐지를 잔뜩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는데 그날따라 다리에 힘이 풀려 리어카가 뒤로 주르륵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아이고, 사람 살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리어카를 턱하고 받쳐주었습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덕수 씨였습니다. 그 낡은 깔깔이 점퍼를 입고 이마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사람 좋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많이 무거우시죠? 제가 좀 돕겠습니다. 영차. 그날 밤 덕수 씨는 제 리어카를 집 앞까지 끌어다 주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땀을 닦는 그분의 모습이 칠순 노인의 주책 맞은 가슴을 콩닥거리게 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은 여전했지만 제 마음에는 어느새 늦봄 같은 따스한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복조차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내외였습니다. 며칠 뒤 덕수 씨와 함께 길가에서 박스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우리 옆을 지나가다 끽 하고 멈춰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들 준식이었습니다. 엄마, 아니, 엄마 거기서 뭐해? 쪽팔리게 진짜. 아들이 차에서 내려 우리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제가 아닌 제 옆에서 땀을 닦고 있는 허름한 차림의 덕수 씨를 향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다짜고짜 덕수 씨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당신 뭐야? 냄새나게 왜 우리 엄마 옆에 붙어 있어?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어디서 찝쩍거려? 덕수 씨는 힘없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돕는 중이었네만. 돕긴 뭘 도와. 거지 같은 게 어딜 우리 엄마한테. 당장 안 꺼져? 저는 너무나 부끄럽고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식아, 너 뭐 하는 짓이야? 어르신한테. 제 인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고함을 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는 비수 같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진짜 노망 났어? 집 나가더니 웬거지 같은 영감이랑 놀아나? 동네 창피해서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당장 따라와. 아들은 제 팔을 부러질 듯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넘어졌던 덕수 씨가 천천히 흙을 털고 일어나며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기운 없고 조용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할 만큼 묵직하고 서늘했습니다. 덕수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어머니 손 놓게. 그 손, 자네가 함부로 잡아 끌라고 있는 손이 아니야. 그리고 사람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다가는 언젠가 그 눈 때문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걸세. 순간 길길이 날뛰던 아들도 멈칫했습니다. 그 허름한 노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운. 그것은 단순한 노인의 호통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고급 세단이 매연을 내뿜으며 골목길을 빠져나간 뒤에도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까져서 피가 배어 나오는 것보다 내 자식이 내뱉은 거지 같은 영감, 쪽팔린다는 그 비수 같은 말들이 가슴을 난도질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덕수 씨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내가 못난 어미라 죄 없는 사람까지 모욕을 당하게 했구나. 그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못 볼 꼴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그냥 가세요. 제발 저 좀 혼자 내버려 두세요. 저는 땅바닥만 내려다보며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덕수 씨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인기척에 슬쩍 고개를 들어보니 그는 묵묵히 제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제 어깨에 내려앉은 흙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귀한 도자기를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김 여사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오늘은 아드님이 좀 심했네요. 그는 화를 내지도 저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덤덤하게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를 뒤적거려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더니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어디론가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돌아온 그의 손에는 하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사온 파스 한 장, 그리고 편의점 온장고에서 갓 꺼낸 따뜻한 배지밀 한 병이었습니다. 손이 얼음장 같소? 이거라도 쥐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파스는 제가 붙여드리면 남녀유별의 흉이 될 테니 댁에 가서 꼭 붙이시고 주무시오. 그는 배지밀 뚜껑을 따서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얼어붙은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10년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보호였습니다. 저는 그 병을 생명줄처럼 꼭 쥐고 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덕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곁에 서서 차가운 골목바람을 등지고 막아주었습니다. 그 넓은 등이 어찌나 든든하던지.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우리 사이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는 사이가 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기 시작했습니다. 덕수 씨는 겉보기엔 그저 폐지 줍는 허름한 독거노인이었지만 알면 알수록 속이 깊은 우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식당 설거지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우산을 챙기지 못해 처마 밑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우산 하나 살 돈이 아까워 비가 잦아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빗속을 뚫고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덕수 씨였습니다. 살도 부러지고 천도 찢어진 낡은 검은색 우산을 들고 한쪽 어깨는 이미 다 젖은 채로 저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마중 나왔습니다. 아니, 어르신. 비가 이렇게 오는데 여길 뭐하러 오셨어요? 옷 다 젖으셨네. 혼자 비 맞고 갈까봐 걱정이 돼서. 밥은 먹었어요? 갑시다. 뜨끈한 국밥이나 한 그릇 합시다. 우리는 찢어진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시장통 순대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덕수 씨는 빗물이 들이칠까봐 우산을 제 쪽으로 기울여 주느라 당신의 왼쪽 어깨가 흠뻑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점퍼에서 나는 쿰쿰한 빗물 냄새조차 저에게는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시장통 구석진 국밥집. 7,000원짜리 국밥 2그릇을 시켜놓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보니 온몸이 녹아내렸습니다. 덕수 씨는 당신 뚝배기에 있는 고기를 건져 제 밥그릇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나는 고기 별로 안 좋아해요. 이가 시원찮아서. 여사님 많이 드세요. 일하느라 고생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 전 급식소에서 고기 반찬이 나왔을 때 누구보다 맛있게 드시던 걸 제가 봤는데 말입니다. 그 서툰 거짓말이 가슴을 찡하게 울렸습니다. 어르신,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자식한테도 버림받은 늙은이인데. 제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덕수 씨는 껄껄 웃으며 소주 한 잔을 털어넣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사람 팔자라는 게 참 묘합디다. 나도 한때는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했던 적이 있었지요. 내 마누라, 참 고생만 시키다가 먼저 보냈습니다. 병원비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그렇게 허망하게 보냈어요.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돈, 명예, 다 죽으면 썩어질 것들이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건 내 옆에 있는 사람 따뜻한 밥 한 끼 챙겨주는 거, 비 올 때 우산 씌워주는 거, 그거더란 말입니다. 김 여사님을 보면 꼭 내 죽은 마누라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냥 챙겨주고 싶습니다. 그의 고백은 투박했지만 그 어떤 시인의 말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날 국밥 국물에 눈물을 섞어 마셨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남은 생을 맡겨도 되겠구나. 비록 가난하고 초라할지라도 마음만은 재벌보다 부자인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생이 외롭지 않겠구나. 계절이 바뀌어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던 4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동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흩날리는 벚꽃잎이 우리 머리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덕수 씨가 품속에서 신문지에 둘둘만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파는 5,000원짜리 싸구려 은반지였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닦았는지 달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내 가진 건 쥐뿔도 없는 늙은이고 모아둔 돈이라곤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이랑 폐지판 돈 푼 돈이 전부입니다. 그래도 내 남은 생 여사님 외롭지 않게 해줄 자신은 있습니다. 그는 제 거친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진 제 손가락에 반지가 투박하게 들어갔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화려한 호강은 못 시켜드려도 적어도 마음고생은 안 시키리다. 내 따뜻한 밥 한 끼는 절대 안 굶기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7순이 넘은 노인의 프로포즈. 젊은 날에 불타는 사랑은 아니었지만 숯불처럼 은은하고 오래가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짝 취급당하며 죽을 날만 기다리던 제게 살아가자고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사람. 그래요. 영감님, 우리 같이 살아요. 죽는 날까지 서로 등 긁어주면서 아프면 약 사다 주고 슬프면 같이 울어주면서 그렇게 살아요. 저는 덕수 씨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덕수 씨는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사님. 우리는 그렇게 부부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옥탑방 전세가 전부였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 도장을 찍고 작은 밥상 하나 차려놓고 서로에게 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의 이 소박한 행복을 시기한 자식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어떤 짓까지 저지르게 될지 말입니다. 그리고 덕수 씨가 숨기고 있는 그 엄청난 비밀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도 모른 채 우리는 서로의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덕수 씨와 살림을 합치기로 한 날 아침부터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네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덕수 씨가 사는 옥탑방에서 조촐하게 점심이나 해먹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새색시가 되는 날이라고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분홍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시장에서 산 싸구려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이 오늘따라 조금은 고와 보이는 것 같아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인생에도 볕들 날이 오나 보다. 덕수 씨의 옥탑방에 도착했습니다. 덕수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옥상을 쓸고 좁은 방을 말끔히 치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임자. 임자라는 말이 쑥스러우면서도 듣기 좋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상에 막걸리 한 병과 김치, 그리고 시장에서 사온 수육 한 접시를 차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지만 가장 따뜻한 결혼상이었습니다. 덕수 씨가 막걸리 잔을 채우며 입을 때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쾅, 쾅. 옥탑방의 낡은 철문이 부서질 듯 울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안 열어. 익숙한 목소리. 아들 준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숨지 말고 나오세요. 정말 쪽팔려서 못 살겠네. 뒤이어 며느리 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들은 마치 냄새를 맡고 달려든 하이에나 떼처럼 우리의 행복을 물어뜯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덕수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문을 열자마자 아들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좁은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흙이 잔뜩 묻은 구두가 덕수 씨가 아침 내내 쓸고 닦은 방바닥을 짓밟았습니다. 아우, 이게 무슨 냄새야? 호라비 냄새가 진동을 하네. 어머니, 진짜 이런 데서 사실 거예요? 며느리는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며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덕수 씨 앞을 막아섰습니다. 너희들,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냐? 돌아가라. 오늘 우리 좋은 날이다. 좋은 날, 얼어 죽을 좋은 날. 아들이 소리를 지르며 밥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와장창, 막걸리 병이 깨지고 정성스레 담은 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덕수 씨의 흰 양말 위로 붉은 국물이 튀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진짜 미쳤어? 혼인신고. 노망이 나도 유분수지. 칠순 나이에 혼인신고가 가당키나 해? 그래, 나 재혼한다. 내 인생이다.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나 버린 거 너희들 아니냐? 제가 악을 쓰며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비웃음을 흘리며 팔짱을 꼈습니다. 어머니, 상관이 왜 없어요? 혼인신고하면 법적으로 가족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영감님 아프거나 돌아가시면 부양의무, 장례비, 병원비, 그거 다 우리 목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빚 갚기도 벅찬데 웬 혹을 하나 더 붙이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사망보험금, 그거 수령인도 이 영감 앞으로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들의 머릿속엔 오직 돈뿐이었습니다. 엄마의 행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니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아들은 덕수 씨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이봐요, 할아버지. 우리 엄마한테서 뭐 뜯어먹을 게 있다고 붙었어? 엄마 매달 나오는 기초연금 30만 원, 그거 노리고 접근한 거지? 당신 같은 꽃뱀 노인네들 뉴스에서 많이 봤어. 당장 헤어져.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 먹일 줄 알아. 준씨가 이 손 놓지 못해? 제가 말리려 아들의 팔을 잡았지만 아들은 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저는 깨진 그릇 조각 위로 넘어졌고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김 여사님, 덕수 씨가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제게 달려와 상처를 살폈습니다. 그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당장 짐 싸서 나와요. 안 그러면 내가 이 집구석 매일 찾아와서 다 때려 부술 줄 알아. 아들은 씩씩거리며 옥탑방에 있던 낡은 선풍기마저 발로 차서 넘어뜨렸습니다. 난장판이 된 방 안에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 자식 새끼가 내 인생의 마지막 행복마저 이렇게 짓밟는구나. 부끄럽고 미안하고 참담했습니다. 덕수 씨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덕수 씨, 미안해요. 흐흑, 내가 죄인이에요. 우리 그냥 없던 일로 해요. 내가 이 꼴을 보이고 어떻게 당신이랑 살겠어요. 제발 저 사람 좀 용서해줘요. 저는 덕수 씨를 밀어내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멱살을 잡히고 밥상이 엎어지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한마디 대꾸도 않던 덕수 씨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제 손수건을 주워 제 손바닥의 피를 꾹 눌러 지혈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일으켜 세우며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얻어먹던, 폐지를 줍던 그 힘없는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산맥이 눈앞에 서 있는 듯한 압도적인 위압감이 좁은 옥탑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젊은이들, 말 다 했는가? 덕수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옥탑방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할 만큼 묵직하고 서늘했습니다. 지금 자네들이 걷어찬 그 밥상, 나중에 억만금을 줘도 다시는 못 받을 밥상일세. 뭐요? 이 노인네가 아직 정신 못 차렸나? 아들이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죄로 여사님이 우는 꼴을 보았네만. 2번은 없다. 당장 나가라. 내 다시는 자네들이 이 사람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오늘 이 행동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네. 반드시. 덕수 씨의 기세에 눌린 아들 내외는 씩씩거리면서도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두고 봐. 내가 다시 올 거야. 신고할 거야. 그들은 쫓기듯 도망쳤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좁은 방, 깨진 그릇 조각과 김치 국물, 그리고 제 흐느끼는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덕수 씨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과 그들을 향한 무서운 분노. 한참 뒤 덕수 씨는 저를 자리에 눕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담배라도 피우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옥상 난간 끝에 서서 품속 깊은 곳에서 낡은 폴더폰이 아닌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나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폐지 줍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회장님의 카리스마가 낡은 옥탑방을 뚫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차 대기시켜. 그리고 예식장 알아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로. 날짜는 이번 주말이다. 전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덕수 씨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법무팀장한테도 전해. 유원장 수정한다고. 내 유산 싹 다 다시 정리할 거니까 당장 준비하라고 해. 그는 전화를 끊고 아들 내외가 사라진 골목길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내 놈들 피눈물이 뭔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마. 아들 내외가 난동을 부리고 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탑방에 깨진 유리창은 신문지로 대충 막아두었지만 숭숭 뚫린 제 가슴 구멍으로는 황소바람이 들이치고 있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덕수 씨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평소 입던 낡은 국방색 깔깔이 점퍼는 보이지 않았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꺼낸 듯한 하얀 와이셔츠를 다림질하고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풀을 얼마나 빳빳하게 먹였는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임자, 일어나시오. 그만 울고 일어나서 세수 좀 해요. 오늘은 우리 데이트 좀 합시다. 데이트요? 이 난리에 무슨 데이트예요? 저 그냥 누워 있을래요. 몸살기가 도는 것 같아요. 아니요. 오늘만큼은 내 고집 좀 부려야겠소. 꼭 가야 할 때가 있어요. 나만 믿고 따라와요. 덕수 씨는 억지로 제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의 손아귀 힘이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묘한 기운에 이끌려 저는 대충 머리에 물만 묻히고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동네 시장 국밥집도 탑골 공원도 아니었습니다. 덕수 씨가 큰맘 먹고 잡아탄 모범 택시가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으리으리한 명품 백화점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위압감이 밀려왔습니다. 황금색 회전문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모피 코트를 입은 사모님들이 기사 딸린 차에서 내리는 곳. 평생 시장 바닥에서 장사만 하던 제가 감히 발을 들릴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 낡은 운동화와 보풀린 카디건이 너무나 부끄러워 저도 모르게 덕수 씨 등 뒤로 숨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왜요? 잘못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올 때가 아니잖아요. 걱정 마시오. 내가 그동안 폐지 주어서 꼽을 쳐둔 비상금이 좀 있어요. 임자 그동안 고생했는데 죽기 전에 남들 입는 좋은 옷 한 벌은 해 입혀야 저승 가서도 할 말이 있지 않겠소? 오늘만큼은 기죽지 마시오. 덕수 씨는 제 손을 꽉 잡고 회전문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1층 명품관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과 향수 냄새가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낡은 점퍼를 걸친 노인과 초라한 할머니. 지나가던 사람들은 우리를 피해서 걸었고 매장 입구에 서 있던 직원들은 대놓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우리가 한 고급 여성복 매장 앞에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마네킹에 걸린 은은한 진주색 원피스가 너무 고와서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옷감을 만져보려 했습니다. 어머, 손님, 만지시면 안 돼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짙은 화장을 한 여직원이 황급히 뛰어와 제 손을 탁 하고 쳐냈습니다. 이거 실크라서 손때 묻으면 안 되거든요. 구매하실 거 아니면 눈으로만 보세요. 아니, 눈으로도 보지 마세요. 다른 손님들 불편해 하시니까. 직원의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돈도 없는 노인네들이 와서 물 흐린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여보, 가요.
내가 잘못했어. 그냥 가요. 제가 덕수 씨의 소매를 잡아 끌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덕수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원을 빤히 내려다보며 품 안쪽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가죽이 다해져 너덜거리는 지갑. 직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옷 한 벌에 200만 원이 넘어요. 폐지 주워 모은 쌈짓돈으로는 어림도 없으니까 나가시라고요. 그 순간 덕수 씨가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직원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검은색 금속 재질에 가운데 묵직한 다이아몬드 문양이 박힌 카드. 그것을 본 직원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아해하다가 이내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상위 0.1%만 가질 수 있다는 한도 없는 블랙카드였습니다. 이건 이 옷, 그리고 저기 걸린 코트, 구두까지 이 사람한테 맞는 걸로 싹 다 포장하시오. 그리고 매니저 나오라고 해. 덕수 씨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지만 서슬 퍼런 호령이었습니다. 직원은 사색이 되어 허둥지둥 매니저를 호출했고 곧이어 달려온 지점장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우리를 VIP룸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날 저는 생전 처음으로 공주 대접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무릎을 꿇고 구두를 신겨주었고 최고급 원단으로 지은 드레스를 입어보았습니다. 탈의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딴 사람 같았습니다. 고생에 찌든 식당 아줌마가 아니라 우아한 귀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소파에 앉아있던 덕수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고우시다. 우리 임자 정말 고우시네. 진작 이렇게 해드렸어야 했는데. 영감님, 이거 다 빚 아니에요? 나 무서워요. 걱정 마시오. 내 평생 모은 돈, 오늘 임자 웃게 하는데 다 쓰는 거니 아까워하지 마시오. 그는 빙그레 웃으며 제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실 그 돈은 그에게 껌값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저는 그가 전 재산을 털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고맙고 가슴이 아렸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아들 준식의 집은 다른 의미로 난리가 났습니다. 여보, 이거 봐. 등기로 뭐가 왔는데. 이거 그 영감탱이 이름 아니야? 박덕수? 며느리 미영이 현관에서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며칠 전 옥탑방에서 밥상을 엎고 난동을 부렸던 그 노인의 이름으로 온 서류 봉투였습니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준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영감이 경찰에 신고라도 했나? 고소장이야? 어디 봐. 준식이 거칠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봉투에서 나온 것은 고소장이 아니었습니다. 뜻밖에도 금박이 화려하게 박힌 고급스러운 청첩장이었습니다. 향기까지 나는 종이 위에는 우아한 궁서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랑 박덕수, 신부 김명자.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준식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나. 기가 막혀서. 이 노인네가 진짜 돌았나? 결혼식? 우리 허락도 없이? 그런데 청첩장 아래 적힌 장소를 본 준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장소 서울 S호텔 그랜드 볼룸. 일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2시. 뭐? S호텔? 야, 미영아. 여기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호텔 아니야? 밥값만 15만 원 한다는 거기. 며느리 미영이 청첩장을 낚아채듯 가져가 확인하더니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미쳤네, 미쳤어. 아주 쌍으로 돌았구만. 옥탑방 월세도 못 내서 쩔쩔매는 주제에 무슨 특급 호텔이야?
이거 딱 봐도 사기네. 사기? 그렇지. 요즘 노인네들 상대로 이런 거 유행이래. 늙은 할머니 꼬셔서 호텔 예약금 걸게 하고 하객들한테 축의금 걷어서 한탕 하려는 수작이라고. 아니면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아서 일단 지르고 보는 걸 수도 있어. 허세 부리려고. 준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엄마가 사기당하는 걸 걱정하는 효심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명의로 빚이 생기면 결국 그 빚이 자기들에게 넘어올까봐, 그리고 혹시라도 엄마가 꽁쳐둔 돈을 그 영감한테 다 털릴까봐 그것이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와, 이 꽃뱀 영감탱이가 진짜 갈 때까지 가는구만. 우리 엄마 등골을 아주 쪽쪽 빨아먹으려고 작정을 했어. 준식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안 되겠다. 여보, 이번 주 토요일이지? 내 친구들 싹 다 불러. 친구들은 왜? 가서 아주 판을 엎어버려야지. 하객들 보는 앞에서 망신을 줘서 결혼식 자체를 파토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엄마도 정신 차리고 그 영감이랑 헤어지지. 미영의 눈도 탐욕과 악독함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좋아. 내 친구들도 부를게. 맘카페 회원들도 부르고 아주 동네방네 소문내서 옥탑방에서도 쫓겨나게 만들어주자고. 감히 우리한테 덤빈 대가가 뭔지 보여줘야지. 그들은 낄낄거리며 달력에 날짜를 표시했습니다. 자신들이 향하는 곳이 지옥 불구덩이인 줄도 모르고 승리감에 도취해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 시각 덕수 씨는 백화점 VIP룸에서 비서실장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준비는 끝났다. 토요일 호텔 보안팀 전원 대기시켜. 쥐새끼 한 마리도 그냥 보내지 마라. 감히 내 사람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놈들.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피눈물 쏟게 해줄 테니까. 대망의 결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결혼식 장소인 서울 S호텔 앞은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평소에도 고급 차들이 드나드는 곳이라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호텔 입구부터 귀에 이니어를 꽂은 건장한 경호원 수십 명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벤츠, 벤틀리, 롤스로이스, 뉴스에서나 보던 재계 총수들과 유명 정치인들의 차가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도 상황 파악을 못하는, 아니 애써 부정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준식과 며느리 미영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이 결혼식을 작살내겠다는 일념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준식은 10년 전에 산 엉덩이가 번들거리는 은갈치색 양복을 꺼내 입었고, 미영은 동대문에서 산 짝퉁 명품 가방을 훈장처럼 팔에 걸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위세라도 떨고 싶었는지 동네 친구들 서너 명까지 대동한 상태였습니다. 야, 너네 딱 대기하고 있어. 내가 신호 주면 들어가서 밥상 엎고 소리 지르는 거야. 알았지? 노인네들 사기 결혼식인데 우리가 정의 구현하는 거라고. 준식이 침을 튀기며 친구들에게 으스댔습니다. 친구들은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야, 걱정 마. 사기꾼 노인네 아주 혼을 쏙 빼놓을 테니까. 근데 여기 밥은 진짜 주냐? 호텔이라며. 호텔 로비에 들어선 순간 그들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아, 여기 분위기가 왜 이러냐? 무슨 대통령이라도 왔어? 로비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지만 소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최고급 정장을 입은 하객들이 낮은 목소리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곳곳에 배치된 경호원들의 눈매는 매서웠습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보통 결혼식장 입구에 을에 걸려있는 신랑 박덕수 앤드 신부 김명자 같은 안내판이나
현수막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꺼봐, 여보. 내가 뭐랬어? 이거 사기라니까. 며느리 미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호텔 결혼식이면 입구에 사진도 걸고 이름도 크게 써붙여야지. 이렇게 쥐 죽은 듯 조용한 게 말이 돼? 몰래 하려니까 안내판도 못 건 거야. 빚쟁이들 몰려올까봐. 하? 꼴에 호텔 흉내는 내고 싶었나 보네. 올라가 보자. 몇 층이라고? 25층 그랜드 볼룸. 준식 일행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려던 찰나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경호원 3명이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경호원의 단호한 목소리에 준식이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검문? 무슨 결혼식에 검문을 해요? 비켜요. 나 바쁜 사람이라고. 오늘 25층 행사는 VIP 전용 비공개 행사입니다. 초대장이 없으시면 입장이 불가합니다. 준식은 코웃음을 치며 안주머니에서 며칠 전 받은 청첩장을 꺼내보란 듯이 흔들었습니다. 아, 있다니까요. 나 오늘 신부 아들이에요. 우리 엄마가 여기서 결혼한다고요. 이 정도면 프리패스 아니에요? 경호원은 청첩장을 받아들고 무전기에 대고 무언가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경호원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신부님 아드님, 확인되셨습니다. 두 분은 입장하십시오. 하지만 경호원이 뒤에 있는 준식의 친구들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이분들은 초대 명단에 없습니다. 보안 규정상 지정된 하객 외에는 절대 출입이 안 됩니다. 뭐야? 내 친구들이라니까. 하객으로 온 건데 왜 못 들어가? 준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경호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벌한 눈빛으로 제압하려 들자 친구들이 먼저 꼬리를 내렸습니다. 야, 준식아. 우린 그냥 밑에 있을게. 너네끼리 갔다 와. 아씨. 알았어. 야, 가자. 올라가서 본때를 보여줘야지. 결국 아들과 며느리만 투덜거리며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5층을 향해 고속으로 올라가는 동안 미영은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여보, 올라가면 바로 소리부터 지르지 마. 일단 식장 들어가서 하객들 다 있을 때 그때 터트려야 망신을 제대로 주지. 알았어. 아우, 근데 옥탑방 살던 영감탱이가 호텔은 무슨. 올라가면 텅텅 비어 있을 게 뻔하다. 딩동. 25층 도착 알림음과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들의 좁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딴 세상이었습니다. 로비 전체가 숲속에 온 듯 수천 송이의 생화로 장식되어 있었고 은은한 클래식 연주가 라이브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최고급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천장에는 집채만한 샹들리에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압도한 건 하객들이었습니다. TV 뉴스에서나 보던 경제부총리,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층수를 잘못 눌렀나? 준식이 얼빠진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 미영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 저기 저 사람 Y그룹 회장 아니야?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어? 그때였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 세워진 거대한 웨딩 포토월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 키보다 훨씬 큰 대형 사진. 거기엔 최고급 턱시도를 입고 인자하게 웃고 있는 박덕수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는 김명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금색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KS그룹 창업주 명예회장 박덕수, 그리고 김명자 여사 백년가약. K.
KS그룹? 준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 엄마 만나는 그 할아버지 이름이 박덕수 맞아? 아니지? 동명이인이지? 맞는데? 얼굴도 저 사진이랑 똑같은데? 아니, 저 점퍼. 저거 우리 집 왔을 때 입고 있던 그 깔깔이 점퍼 벗으면 딱 저 몸인데? 두 사람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몰래카메라일까?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셨습니까? 돌아보니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덕수 씨가 아침에 통화했던 김 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식장 들어가시기 전에 VIP 접견실로 모시라더군요. 회장님이요? 누구? 우리 엄마 남편 될 사람 말입니까? 준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실장은 싸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두 분이 그토록 무시하셨던 그 경비원 영감님 말입니다. 따라오시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아들 내외는 비서의 뒤를 따라 긴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 육중한 문이 열리고 그들이 마주한 것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롭게 시간을 태우고 있는 덕수 씨, 아니 박덕수 회장이었습니다. 낡은 점퍼 대신 몸에 딱 맞는 이탈리아산 수트를 입은 그는 며칠 전 멱살을 잡히던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인의 풍모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왔는가? 불청객들. 덕수 회장이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VIP 접견실의 무거운 공기가 아들 준식과 며느리 미영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시가를 태우고 있는 덕수 회장. 그의 뒤에는 건장한 비서실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고 그 옆에는 그들이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어머니 명자가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운 자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준식이 떨리는 입술로 겨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찻잔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앉으란 말 안 했다. 거기 서 있어라. 덕수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천둥처럼 방안을 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시가를 비벼 끄고 준식과 미영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습니다. 며칠 전 옥탑방에서 멱살을 잡히던 힘없는 노인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맹금류의 눈빛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설명해 보거라. 오늘 식장을 엎어버리겠다고? 사기꾼 노인네의 가면을 벗기겠다고 했나? 준식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아니. 저기, 회장님. 그게 아니라요. 저희는 오해가. 정말 몰라 뵙고. 오해? 내 멱살을 잡고 밥상을 걷어찬 것도 오해고, 내 어머니를 짐짝 취급하며 내쫓은 것도 오해란 말이냐? 덕수 회장이 테이블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며느리 미영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눈이 삐었었나 봐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미영은 바닥을 기어가 덕수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아버님이라니, 누가 내 시애비야. 냄새나는 거지 노인네라며. 덕수 회장이 발을 빼며 호통쳤습니다. 비서실장, 서류 가져와. 비서실장이 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준식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심상치 않은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 유언장일세.
덕수 회장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들이 그토록 걱정하지 않았나?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이 탐나서 어머니한테 접근한 거라고. 그래서 내가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끝냈지. 덕수 회장은 서류 한 장을 뽑아 준식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유원장, 본인 박덕수의 모든 동산 및 부동산은 사후 사회 환원 및 배우자 김명자에게 상속하며 직계 비속이 아닌 타인에게는 일절 상속하지 않는다. 보이나? 내전 재산 3천억 원. 그중 절반은 사회에 기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오로지 내 아내 김명자 씨에게만 간다. 너희 같은 불효자 놈들에게는 단돈 10원도 국물도 없다는 뜻이야. 3천억. 그 천문학적인 숫자에 준식과 미영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공포는 순식간에 탐욕스러운 아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준식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새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엄마의 유일한 핏줄 아닙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지금 빚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맞아요, 어머니. 어머니 말 좀 해보세요. 저희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아요.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제발. 며느리가 명자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명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명자는 며느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손주, 너희가 언제부터 내 손주를 보여줬니? 냄새난다고 방에 가두고 밥도 따로 먹게 하지 않았니? 어머니, 내 아들 준식이 그리고 며느리 너. 잘 들어라. 너희가 알던 김명자는 그 추운 겨울밤 너희 집 현관을 나설 때 이미 죽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KS그룹 회장 사모님 김명자야. 너희 어머니가 아니란다.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평생을 자식에게 헌신해온 어미가 탯줄을 끊어내는 고통. 하지만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처절한 선언이었습니다. 여보, 가요. 식 늦겠어요. 더 이상 썩은 내 나는 것들이랑 말 섞고 싶지 않아요. 명자가 덕수 회장의 팔짱을 끼며 일어섰습니다. 덕수 회장은 그런 아내를 사랑스럽고 든든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나? 내 아내 말이 곧 내 법이야. 그리고 비서실장 하나 더. 네, 회장님. 이놈들이 가져간 명자 씨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그거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장 접수해. 그리고 이놈들 사는 아파트, 은행 대출 낀 거 회수 조치하고. 네, 이미 법무팀에 지시해 두었습니다. 뭐라고요? 고소요? 아파트 압류요? 준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당연하지. 남의 돈을 입 닦았으면 토해내야지. 감옥 가서 콩밥 먹기 싫으면 당장 갚아. 안 그러면 내 변호인단이 자네들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탈탈 털어버릴 테니까. 경호원, 이 잡상인들 밖으로 끌어내. 덕수 회장의 호령에 건장한 경호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안 돼. 엄마 살려줘. 새아버지, 회장님. 준식과 미영은 개 끌려가듯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명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잠시 후 웅장한 음악과 함께 S호텔 그랜드 볼룸의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하객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레드카펫 위를 걸어가는 두 사람. 가장 낮은 곳, 쪽방촌에서 만나 가장 높은 곳에 선 두 사람. 덕수 회장은 하객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 김명자 씨를 소개합니다.
제가 가진 건 돈뿐인 빈 껍데기였을 때, 아니, 제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노인인 척했을 때, 유일하게 저에게 따뜻한 밥을 주고 비를 막아준 사람입니다. 내 3천억 재산보다 이 사람이 건네준 계란말이 2개가 더 값지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생, 이 사람을 여왕처럼 모시고 살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명자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고 덕수 회장은 그 눈물을 닦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장방, 호텔 로비 구석으로 쫓겨난 준식과 미영은 유리창 너머로 그 화려한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뒤늦은 후회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이미 떠났고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화려했던 결혼식은 끝났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현실의 시작이었습니다. 식장 로비에서 쫓겨난 아들 준식과 며느리 미영에게 닥친 현실은 덕수 씨가 예고했던 대로 혹독한 겨울 폭풍과도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정확히 일주일 뒤 아들 준식의 아파트에는 낯선 불청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채권 가압류 집행입니다. 무뚝뚝한 집행관들이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와 TV와 냉장고, 가구들에 붉은색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남의 집에 함부로. 며느리 미영이 악을 쓰며 막아섰지만 집행관은 차갑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김명자 씨 명의의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반환 소송 승소 판결 났습니다. 또한 KS 캐피탈 대출금 기한 이익 상실로 즉시 회수 들어갑니다. 변제 능력이 없으시니 이 아파트는 다음 달 강제 경매로 넘어갑니다. 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내쫓고 차지하려 했던 그 보증금이 이제는 날카로운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목줄을 끊어놓은 것입니다. 엄마, 아니 어머니, 제발 전화 좀 받아보세요. 저희 길거리에 나앉아요. 새아버지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준식은 밤낮으로 제게 전화를 걸어대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번호를 바꿨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결국 그들은 빈털터리로 쫓겨나 보증금 없는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좁은 단칸방에서 내가 엄마 쫓아내자고 했잖아. 당신이 사업 말아먹어서 그렇잖아. 하며 서로 탓을 하다가 이혼 도장까지 찍내 만회하며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다더군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그것 또한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인생의 몫이라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게 사랑인 줄 알았지만 때로는 스스로 일어서게 내버려두는 냉정함이 진짜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걸 칠순이 넘어서야 깨달았으니까요. 그렇게 시끄러웠던 도시의 인연을 뒤로하고 저는 지금 남편과 함께 공기 좋은 양평의 한 전원주택에서 2번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3천억 자산가 회장님의 집이라고 하기엔 소박한 마당 넓은 단층 기와집입니다. 이곳엔 비서도 가정부도 없습니다. 임자, 이것 좀 봐. 오늘 닭장에서 알을 5개나 꺼냈어. 이른 아침 남편이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갓 낳은 따끈한 달걀을 들고 부엌으로 뛰어옵니다. 평생 팬대만 굴리며 기업을 호령하던 양반이 이제는 제법 농사꾼 티가 납니다. 어설픈 몸짓으로 텃밭에 물을 주고 상추 하나 뜯으면서도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집니다. 아유 영감, 얼굴에 흙 좀 털고 들어와요. 밥 다 됐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 아침을 먹습니다. 갓 지은 밥에 텃밭에서 딴 호박으로 끓인 된장찌개, 그리고
남편이 닭장에서 꺼내온 계란찜이 전부인 소각한 밥상. 하지만 남편은 생선 가시를 발라 제 밥숟가락 위에 얹어주고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갓 담근 파김치를 찢어줍니다. 이 소박한 식탁이 저에게는 7성급 호텔 뷔페보다 훨씬 더 귀하고 맛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가 아프면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오후가 되면 우리는 특별한 외출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 무료 급식소에 가는 날이거든요. 남편은 결혼식 때 약속한 대로 재산의 절반을 털어 재단을 만들었고 비가 새고 곰팡이가 슬었던 낡은 급식소를 허물고 번듯한 3층짜리 복지관을 새로 지었습니다. 아이고, 박 회장님 오셨습니까? 급식소 소장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오지만 남편은 손사래를 칩니다. 에이, 회장은 무슨. 나 그냥 밥 풀어온 박씨요. 앞치마 하나 줘요. 남편은 익숙하게 빨간 앞치마를 두릅니다. 1년 전 배고픔에 지쳐 고개를 숙이고 식판을 내밀던 그 초라한 노인이 이제는 넉넉한 미소로 국자를 들고 서 있습니다. 어르신, 많이 드십시오. 밥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세요. 남편의 목소리에 힘이 넘칩니다. 저도 옆에서 따뜻한 반찬을 담아드립니다. 가끔 식판을 받으며 눈시울을 붉히는 노인분들을 보면 1년 정갈 곳 없어 헤매던 제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분들의 거친 손을 꼭 잡아드립니다. 힘내세요. 따뜻한 밥 드시고 기운 내세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노을이 붉게 물든 강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물 위로 윤슬이 반짝이고 어디선가 봄꽃 향기가 실려옵니다. 남편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냅니다. 따뜻한 배지밀 한 병입니다. 1년 전 그 추운 겨울 아들에게 쫓겨나 울고 있던 제 손에 쥐어주었던 그 배지밀. 임자, 행복하오? 남편이 뚜껑을 따서 건네며 묻습니다. 저는 따뜻한 병을 두 손으로 꼭 쥐고 대답합니다. 네, 꿈만 같아요. 내가 이런 호강을 누려도 되나 싶어서. 무슨 소리. 임자는 충분히 자격 있어. 내 인생 가장 추운 날 나한테 우산 씌워준 유일한 사람이잖아. 고맙소. 나랑 살아줘서.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그 넓은 품이 어찌나 따뜻한지 눈가에 자꾸만 물기가 맺힙니다. 문득 1년 전 차가운 거리를 헤매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 세상의 모진 바람 앞에 서 계신 여러분의 모습도 그려봅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흔한 드라마 같고 현실엔 없을 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칠순을 넘겨 인생의 밑바닥에서 깨달은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인생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더군요. 자식 때문에 흘린 눈물, 돈 때문에 겪은 서러움, 늙고 병들었다는 자괴감. 그것들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 구석으로 몰지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사랑받아 마땅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춥고 외로우신가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인생의 겨울이 길면 길수록 그 뒤에 찾아오는 봄은 더 눈부시고 따뜻하니까요. 저 김명자에게 찾아온 기적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찬란한 봄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을 포기하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꼭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황혼의 신데렐라 김명자였습니다.